호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에 힘입어 나스닥이 3%, S&P 500 지수가 2% 넘게 오르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16% 넘게 폭등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고용 열기에도 미 연준 부의장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부활을 꿈꾸는 일본이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만 TSMC에 추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TSMC 제1공장에 우리 돈 4조 원이 넘는 투자액에 이어 규슈에 짓는 이 공장에도 6조 5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액 가운데 2조 5천억 원가량이 잠재적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1조 3천억 원대에서 8개월 만에 1조 원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금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난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인데요. 네, 서프라이즈가 환호성으로 이어졌는데 버블 우려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최지연 캐스터,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데이로 불러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땡큐 엔비디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그야말로 완벽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 증시부터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까지 모두 활짝 웃었죠. 먼저 오늘 미국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면 다우 지수가 1.18% 올랐고 S&P 500 지수는 2.11% 오르면서 신고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2.96% 올라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총 3위 종목도 모두 기분 좋게 올라줬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의 주인공 엔비디아가 16% 넘게 오르면서 당당히 시총 3위 자리로 복귀했죠. 이외에 엔비디아 수혜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30% 넘게 올랐고 AMD와 ARM 등 모두 폭등했습니다. 시총 10위까지도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메타가 3%대 올랐고 최근 부진했던 일라일릴리도 오늘 3.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는 AI 붐은 버블이며 곧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어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후 젠슨방 CEO가 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예고하면서 올해도 AI 성장 스토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켓캐피털 파트너스는 엔비디아가 가는 곳에 시장이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실적으로 AI 내러티브는 올해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도 글로벌 시장에서 생성형 AI 규모는 2032년에 약 1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인공지능을 둘러싼 증시 활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죠. 실적 발표 이후 증권사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베른스타인은 1,000달러로 또 키뱅크는 1,100달러로 올렸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잡던 로젠발트는 1,100달러에서 1,4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머지않아 1,000달러를 찍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엔비디아 훈풍에 아시아 시장도 들썩였습니다. 특히 니케이 지수는 최근 주주 환원 정책과 기업들의 호실적을 기반으로 상승 랠리를 펼쳐왔었는데요. 어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34년 만에 전고점을 갈아치운 만큼 이번 랠리는 더욱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도 각각 1.27%, 1.45%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시장도 살펴볼까요? 유럽 시장도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사 ASML이 엔비디아 호실적에 5% 넘게 오르면서 범유럽 지수인 유럽스톡스도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보면 시장을 이끄는 첫 번째 축인 AI 랠리는 이어지는 와중에 두 번째 축인 금리 인하 내러티브에는 조금은 차질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1,000건으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2주 연속 청구하는 실업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고용시장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 시장은 이런 악재를 가뿐히 무시하긴 했습니다. 어제 매파적이었던 FOMC 의사록에 이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국채금리는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였고 2년물 국채금리는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에 상승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8달러, 8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트렌딩 핫스톡입니다. 오늘의 핫스톡 종목들은 개별 실적에 따라 주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먼저 모더나는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손실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이익이 나는 깜짝 실적에 주가가 13% 넘게 급등했죠. 모더나는 지난 4분기 매출이 28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0.55달러를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회사 측은 작년에 파이프라인을 크게 발전시켰고 또 미국 내 코로나19 의약품 시장 점유율도 높였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새로운 약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시놉시스는 지난 회계연도 1분기에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2분기 매출도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인 15억 6천만에서 15억 9천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주가는 오늘 6% 이상 날아올랐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회사 측은 작년 AI 열풍으로 고객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한 해를 긍정적으로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루트는 자동차 보험 업체입니다. 주가가 오늘 53% 넘게 폭등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이 2억 달러 가까이 달성하며 시장 예상을 훌쩍 넘긴 데다가 손실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주당 순손실이 1.64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2.84달러 손실보다 양호했습니다. 고금리 기조와 수요 둔화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두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와 리비아는 올해 차량 생산량이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먼저 리비안의 경우 지난 4분기 매출과 EPS가 전년 대비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간 생산량이 작년보다 적은 5만 7천 대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게다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약 10%를 감축한다고 밝히면서 3년 연속 구조조정을 이어갔습니다. 주가가 오늘 25% 넘게 떨어지고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가면서 힘든 하루를 보냈죠. 루시드 그룹도 지난 4분기 손실이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올해 총 9천 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늘 16% 이상 내렸죠. 전기차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비싼 고급 모델을 판매하는 루시드는 한 대당 평균 가격이 약 15만 달러에서 9만 1,000달러까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수요 둔화에 직면한 전기차 업체들은 가격 인하 경쟁과 인력 및 생산량 구조 조정 등으로 힘겹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은 수공예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애쉬입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은 양호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8%가량 하락했습니다. 애쉬는 소비자 지출이 감소한 데다 공격적인 할인 행사를 펼치는 소매 업체들로 인해 이번 1분기 수익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줄면서 견조한 고용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 제퍼슨 부의장은 고용이 개선되고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네, 우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지표 얼마나 줄었을까요?
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2,000건 감소한 20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6천 건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월 4일에서 10일주간 186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7천 건 감소했는데요. 기존 실직자 중 일자리를 새로 구한 사람들이 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는 분위기인데 이런 가운데 연준 부의장이 올해 안에는 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준의 공식 설 2인자인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경제가 예상 경로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후반에 통화정책 기조의 완화를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퍼슨 의장은 소비와 물가 둔화 요인들이 주춤해지면 고용 사정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3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 완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너무 바로 금리를 인하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시한 엔비디아의 주가가 16%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공개된 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높아진 밸류에이션에 대한 투자자 의문을 충분히 해소시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들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엔비디아가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장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여파가 미 증시 랠리 재개를 주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마감 후 16%로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 지수는 사상 처음 3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6,022선을 나타내면서 지난 1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 30종목으로 구성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 4%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ARM 주가도 장중 7%대에 거래되는 등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급등했는데요. 한편 현재 엔비디아의 시총은 2조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나온 지난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투자자들의 이제 고평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를 많이 좀 잠재운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요. 먼저 일각에서 AI용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수요가 이미 정점을 찍지 않았냐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올해 공개할 차세대 AI 칩인 B100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또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한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 급감 문제도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에 대해서도 데이터 센터가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칩을 대량으로 출하하면서 양호한 실적 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 지난해부터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올랐고 주가가 올해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사실 이러다가 닷컴버블처럼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뭐 이렇게 실적도 보고 하면 엔비디아 주가가 거품이다. 이 논란은 조금 또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적 발표 이후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기존 650달러에서 850달러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25달러로 올렸습니다. 스티펠과 키뱅크도 큰 폭 상향 조정했고요. 특히 로젠블렛은 엔비디아가 1,4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월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장중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랠리를 펼쳤지만 현 주가가 거품 상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는 높아진 순이익 때문입니다. 자산관리 회사 메인스트리트 리서치는 일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매수를 망설였지만 이는 큰 실수였다라면서 실적 발표 때마다 회사 PER이 하락하는데 이는 순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앱투스 캐피털 어드바이저는 엔비디아는 올해 엄청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렴한 AI 주식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주가 거품 논란까지 불식시킨 이상 당분간 엔비디아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죠. 잘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업체들에 잇따라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규슈 지역에 들어서는 대만 TSMC 공장에 자금을 지원할 전망인데 규모와 자세한 배경 역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원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일본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신화 부활을 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장에 이번에는 얼마나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TSMC 규슈 제2공장 건설에 7,3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6조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규슈 제2공장은 올해 말 착공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6나노 공정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제 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공급의 안정적 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앞서 21만 제곱미터 부지의 건설에 내일 문을 열고 연내 양산에 들어갈 제1공장의 경우 일본 정부가 4,760억 엔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해 TSMC가 공사 기간을 3년 당겨 22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가 TSMC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세운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홋카이도 공장에도 보조금 3,300억 엔, 우리 돈 약 2조 9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국 업체인 키옥시아와 미국 기업 웨스턴 디지털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공장에도 2,430억 엔, 우리 돈 약 2조 1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려는 대만 반도체 회사들의 진출까지 잇따르면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계속 늘 전망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반도체 관련 선도 기업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견고하고 보조금은 많은데 정치적 간섭은 최소한으로 하는 일본 정부의 특성에다가 엔화 약세라는 상황까지 맞물린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인 SK실트론의 투자금을 대출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은 SK실트론 CSS가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5억 4,400만 달러, 우리 돈 약 7,200억 원을 대출하기로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K실트론 CSS는 SK실트론의 미국 자회사로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전기차나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쓰이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현대차가 브라질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오는 2032년까지 11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현대차가 11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미래가 있는 안정적인 국가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브라질 상파울루주에 있는 140만 제곱킬로미터 부지에 연간 21만 대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춘 제조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업체 AGR에 매각된 현대차 러시아 공장이 자동차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AGR은 러시아 시장에 솔라리스 신제품을 출시한다며 솔라리스 신제품은 상트페테르부르크 AGR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GR이 발표한 솔라리스 모델들의 사양은 기존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할 때까지 생산한 것과 유사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와 아덴만 그리고 아라비아해에서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의 항행을 금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해운 보험사들에게 이들 3개국의 개인이나 기업이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하거나 선적이 이들 3개국인 선박에 대해 해당 수역에서의 운항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글로벌 비즈입니다. 오늘은 중국 시장을 위해 새로운 AI 칩 샘플링을 시작한 엔비디아와 제미나이의 사람 이미지 생성을 중단한 구글, 예상 밖의 이익을 발표한 모더나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2개의 새로운 인공지능 칩 샘플링을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현재 미국의 수출 규제로 위협받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방어하기 위해 2개의 새로운 AI 칩 샘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칩의 명칭이나 샘플을 제공받고 있는 고객사들은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미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 세미 애널리틱스는 작년 11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H20, L20, L2 등 3개의 칩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H20은 이달 초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화웨이의 경쟁 제품과 동등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호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15% 이상 급등했는데요. 시가총액도 약 1조 8천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3위를 탈환하며 시총 2조 달러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의 사람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일시 중단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한 지 20일 만인데요. 제미나이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생성하는 등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제미나이가 미국 건국자 등을 유색인종으로 잘못 생성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미나이 제품 책임자는 이미지 생성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해당 기능을 더 발전시켜 다양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작년에 주가가 폭락했던 모더나가 손실을 기록했을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2일 모더나가 4분기에 주당 55센트의 이익과 2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의 기존 예상치는 주당 99센트의 손실과 매출 25억 달러였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모더나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13%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더나는 유럽 내 백신과 실험용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 로드맵을 공개했는데요. 회사 측은 강력한 효능 데이터와 확고한 안전성, 출시 당시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충전 주사기 제품을 갖춘 경쟁 우위 요소로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화 목표를 5년 연기하고 투자자들에게 내연기관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가 2030년까지 전체의 최대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당초 2025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했던 것보다 5년 늦어진 겁니다. 지난해 말 올라 카엘레니우스 최고 경영자 또한 전기차가 유럽에서 2030년까지 완전히 전기화되지 않을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벤츠는 내연기관 차량을 계속 생산할 예정인데요. 2027년에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하는 등 향후 10년까지 해당 기술을 업데이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레딧이 구글과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계약 체결로 구글은 레딧의 콘텐츠를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해당 계약은 연간 약 6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7일 회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레딧의 라이선스 계약을 보도했는데 오늘에서야 회사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레딧은 지난해 10월 AI 기업과 학습 데이터 계약을 맺지 못하면 구글과 빙의 검색 크롤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계약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틱톡과 페이스북 등 광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레딧이 어떻게 새로운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지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뉴욕 증시 흐름 분석해보고 전망과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장 완전히 엔비디아 데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네. 15% 넘게 올랐는데 장 마감 후에는 또 더 올라서 16% 지금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엔비디아가 다 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뜨거운 반응들이 지금에 나오고 있는 AI가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엔비디아의 분석이 지금 선행 PR로 보게 되면 한 32배까지 떨어진다. 그런데 AMD를 비교해봤을 때 45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 대한 매수세가 몰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데이터 센터만 올해 거의 뭐 2배 성장할 것이다 라는 쪽에서 매출의 절반이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업체 쪽인데 이런 쪽에서 잘 이어가는 변화가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와 함께 목표가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최고 목표가 $1,200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이상 상승하고 그밖에 경쟁사라고 하는 AMD까지도 한 11% 상승하는 모습들인데 그런 어떤 시장의 중심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돌아가는 흐름들이 계속 확인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1,000건, 그래서 즉 12,000건 감소하는 모습들이나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에서는 당장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오늘 아무래도 매크로 지표 자체적으로는 여전히 부담 가는 영역에서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또 특히 중소형 쪽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또 어떤 온도차가 좀 크다라는 쪽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방금 짚어주신 엔비디아 실적 훈풍에 지금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계속해서 갈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시장의 반응들은 반도체 중심, AI 중심으로 열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기대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점점 사라져서 이제 한 6월 달 정도가 가장 베스트가 아니겠느냐 한쪽이긴 하지만 또한 그 연준 부의장에서도 올해 후반이나 돼야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쪽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기대감이 많이 낮춰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 특히 오늘 이제 복합 PMI 예비치가 또 발표가 됐는데 51.5로 기록했습니다. 지난 50.7보다 더 높아져서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경기가 좋다란 생각보다 안 나쁘다라는 쪽들이 계속 확인되는 것 같고요. 게다가 1월 기존 주택 판매가 3.1% 전월 대비해서 늘어나는 아주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물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하우징 쪽들이 여전히 견조하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낮아지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국면이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 어제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점을 다시 썼고 오늘 방금 뉴욕 증시도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어제 코스피가 0.4% 정도 오르는데 그쳤거든요. 물론 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주변에 부러운 나라 천지입니다. 네. 중국도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분위기 국내 증시도 좀 받아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정말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가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 1위 종목이 힘을 못 내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탄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밀리는 분위기 아니고 또 시장에서는 약간 종목 장세의 움직임들이 더 활발하게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또 이용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저 PBR 관련된 쪽에 대한 베팅들 어제도 보니까 크게 꺾이진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여전히 시세 중심은 반도체 쪽으로 끌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와 함께 저 PBR 관련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어떤 정부 가이드라인이 확인되면서 추가적으로 탄력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지 즉 어떤 한쪽 섹터에 대한 강화보다는 계속 시소 게임처럼 어떤 섹터 순환과 또 전환이 계속 일어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어떤 균형은 맞춰줄 수는 있겠지만 또 단기적으로 또 소외가 될 수 있겠다 한쪽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약간 균형적인 포트폴리오 꾸려가는 것도 지금의 또 하나의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통해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글로벌 리치 시간입니다. 어제 미국 연준이 1월 FOMC 의사록을 공개했죠.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대체로 성급한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파월 의장이 내세웠던 금리 인하 신중론을 연준이 재확인한 셈인데요. 이로써 최소 6월은 돼야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 전망도 강화됐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의사록에 대해 어떤 분석과 평가를 내놨을까요? 전 연준 부의장이자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글로벌 경제 고문인 리처드 클라리다는 이번 의사록이 회의 직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보다도 매파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I think in particular the phrase that jumped out at me, Romaine, was that they said most of the members noted the risk of moving too quickly to cut rates. There was also a reference to some of the progress on disinflation may have been due to idiosyncratic factors. So that skewed a little bit in a bit of a hawkish direction. Of course, since that meeting, we in the Fed have gotten the CPI inflation data, which came in very hot, and a gangbusters employment report. So as is often is the case, these are a little bit stale. But my bottom line is maybe a touch more hawkish than perhaps we got out of the chair's press conference in January. 최근 미국의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그라들었죠. 일각에서는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클라리다 전 부의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0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think it's the peak, and the minutes confirmed that, and Chair Powell more or less said that at his press conference. So I think that has to be the baseline. In life and in Fed policy, there are risks on both sides, and so you wouldn't want to attach a zero probability to the fact that they may need to hike if inflation moves up, which they don't expect, and we don't expect. But yeah, they think they're done, and they probably are done.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 가까이 올랐는데요. 엔비디아가 16% 넘게 급등하면서 기술주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미국 리서치 업체 퓨처럼 그룹의 CEO도 엔비디아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앞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엔비디아가 AI 분야의 선두주자 자리를 내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AI tailwind is real, and I think there's a lot of reasons for bulls to feel bullish. But I also think the clear sailing that NVIDIA's had for the last 4 quarters, this could be the end of the best period, which I think is what a lot of people are weighing right now. I could see it dropping to 90% in the next year. I think they're going to have some competition, some margin compression. But as a kingmaker in the AI space, it's going to take a long time to see a meaningful change. 엔비디아의 호실적의 초대형 기술주, 일명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티 글로벌 자산운용의 북미 투자 책임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실적 성장을 이뤄냈다며 미국 기업 실적 기여도의 20%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기업들에 투자하되 수혜주에도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올해는 AI 등의 기술을 가능케 한 조력자보다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what
we look at these very large companies that have performed quite well, we have to remember, just going back to 2022, they did not perform well at all. So you were saying quite the opposite story where you saw declines of 50, 60+%. Now looking at this, like I said, it is backed up by earnings. You're looking at the Magnificent Seven represent close to 20% of the earnings contribution of the U.S. equity market. We're only going back to 2017, it was 5%. So they have delivered an earnings growth. I do think, though, as an investor, it's important to have exposure here, but it's also important to have exposure as to who are the beneficiaries. The play when it comes to the technology and the enablers, very clear. I think the adopters is where investors are really looking for gains within 2024.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 경쟁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AI 선두주자 자리를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좋지만 올해는 AI 수혜주에도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글로벌리티와 함께 부자 되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호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에 힘입어서 나스닥이 3%, S&P 500 지수가 2% 넘게 오르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16% 넘게 폭등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고용 열기에도 미 연준 부의장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부활을 꿈꾸는 일본이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만 TSMC에 추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TSMC 제1공장에 우리 돈 4조 원이 넘는 투자액에 이어서 규슈에 짓는 이 공장에도 6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 가운데 2조 5천억 원가량이 잠재적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1조 3천억 원에서 8개월 만에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일본 니케이 지수를 분석 보도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어제 2.19% 오른 39,098.68포인트로 거품 경제 붕괴 이후 34년여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자산 거품 붕괴와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파산 쇼크에 따른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 7,000선까지 추락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아베 신조 2기 내각이 대대적인 증시 부양에 나서자 점차 우상향 곡선을 그렸고 특히 올해 들어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랠리를 그대로 이어받으며 올 들어 17%가량 급등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 도쿄 일렉트론과 어드반테스트, 소프트뱅크 그룹 등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리며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기업 실적 호조와 기업의 자사주 매입 확대 등 주주 중심의 경영 등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추가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연내 4만 선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또 유럽 기업들이 싸다는 점만 보고 투자하는 것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비해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유럽 증시를 주목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지만 월가에선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JP모건은 유로존 증시에 대해 경제적 불안이 감지되고 있다며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금융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내 경기 침체가 가시화하면서 경기 민감주인 금융주의 투자 심리가 꺾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JP모건은 유럽 금융주 가운데서도 BNP 파리바와 스펜스카 한델스방켄, 뱅크 오브 아밀랜드 그룹을 걸러야 할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조선일보는 현지 시간 21일 열린 인텔의 최초 파운드리 행사, 인텔 파운드리 다이렉트 커넥트에서 나온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인텔의 CEO인 팻 겔싱어를 비롯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샘 올트먼 오픈 AI CEO 등이 참석했습니다. 갤시거는 이 자리에서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 양상을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하며 인텔이 반도체 파운드 리더십을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델라 CEO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서 강력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인텔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인텔의 18옹스트롬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해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진화 러몬도 상무장관은 곧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인텔과 협상하고 있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3천억 원 이상의 메가톤급 반도체 지원금 지급이 조만간 이뤄진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해외 부동산 투자로 금융사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이 최근 2조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잔액은 56조 4천억 원입니다. 대체 투자 평가 손실은 원금 대비 5.9% 수준인 약 3조 3,04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2조 4,600억 원의 투자금이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금융사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에 들어간 돈이 2조 3천억 원으로 이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은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펀드들은 수익자 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만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현지은행이 먼저 손실을 보전받으면 펀드 투자자가 투자 손실을 떠안게 돼 손실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자동차 운반선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운임이 폭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소형차 한 대 공간인 6,500CU 운반선 기준 16,072달러 수준이었던 자동차 운반선 운임은 지난 1월 11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5,300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운반선 운임 급등은 예상치 못한 수요 폭증과 공급 부족이 맞물린 영향입니다. 탄소 배출 규제 등으로 운반선이 폐선되고 발주도 감소했지만 중국발 자동차 해상 물동량은 작년 300만 대 수준으로 약 5배 늘었고 한국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운반도 늘고 있습니다. 운반선 확보가 어려워지자 내수 비중이 컸던 비아디 등 중국 기업들은 직접 선대를 꾸려 운영하고 국내 선사들은 운반선을 신규 발주하며 선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과징금 1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 218개 업체의 자체 브랜드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로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CPLB는 쿠팡이 2020년 7월 자체 브랜드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만든 자회사입니다. 두 회사가 허위 단가를 적어 발주한 건수는 3만 1,405건, 발주 금액만 총 1,134억 원입니다. 쿠팡 측은 수급 사업자들의 PB납 상품 단가를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의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의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금감원은 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고 류궁선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NG의 차기 사장 후보로 방경만 현 수석 부사장이 낙점됐습니다. KTNG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방 수석 부사장을 차기 사장 최종 후보로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KTNG의 사장이 바뀌는 것은 9년 만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져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고 전국적으로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9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젠슨 황 티핑 포인트. 엔비디아 주가가 밤사이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이 발언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AI가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 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예, 지금 엔비디아가 세계 경제에 특히 정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earning surprise다, 예상보다도 좋다 해서 earning surprise라는 의견이 일체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젠슨 황이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키워드 한마디, 이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가 완전히 판을 바꾸는 아주 그 쇼킹한 뉴스로 받아들여졌는데요. 네. 말로만 티핑 포인트라고 한 것이 아니라 티핑 포인트라고 말하는 근거도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티핑 포인트가 뭐냐? 자, 흔히 터닝 포인트하고 유사해서 좀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터닝 포인트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간다. 금리 인상을 하다가 인하를 한다. 이런 것을 터닝 포인트, 피벗을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고요. 티핑 포인트는 그와는 좀 많이 다른 개념이죠. 오랫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만사가 공부를 굉장히 수십 년간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말문이 트이고 어떤 로직이 보이기 시작해서 성적이 펑펑 오르는, 그러니까 오랫동안의 노력의 결과가 한순간에 폭발한다. 이런 것을 경영학에서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요. 자, 티핑이란 게 기울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팔씨름 같은 걸 할 때 보통 웬만한 그 실력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한동안 팽팽하게, 누가 이길지 모르게 팽팽하게 어떤 기세 싸움을 하다가 한쪽에서 이제 완전히 대세 상승할 때, 오른손이 왼쪽 손을 넘었을 때, 그럴 때를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티핑 포인트가 한 번 되면 완전히 이제 대세가 굳어졌다,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젠슨 황이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한 그 근거는, 젠슨 황이 이례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수요처, 엔비디아에 우리한테 좀 이 GPU를 팔아라라고 요청한 곳이 그동안에는 오픈 AI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회사 정도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제는 각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자그마한 어떤 고아원에서조차도 이 GPU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 네.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뜨겁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으로 놓고 볼 때 이 GPU는 그냥 생산 시설만 늘리기만 하면 앞으로도 계속 팔릴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AI가 대세다, 이제 AI가 세상을 바꾸는, AI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 발언이 어떤 이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촉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나온 초기에는 상당히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랐고, 기록 정규장에 와서는 16.4%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 이전에 떨어졌던, 이른바 공포 때문에 떨어졌던 주가도 다 만회하고 다시
엔비디아가 2차 폭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젠슨 황의 컨퍼런스 콜 굉장히 한번 다시 돌려서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젠슨 황이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티핑 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AI가 대세다라는 그런 기조 속에서도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하소연도 좀 털어놨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고급 제품 팔지 말라고 그래서 좀 저급 제품을 내놨는데 그 저급 제품은 중국보다 더 못해서 중국 회사보다 못해서 그게 팔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를 향해서 미중 무역 갈등은 전쟁은 하더라도 이 반도체 문제는 좀 해결해 줬으면 한다라는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경쟁사들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생산 시설을 늘리면은 생산 과잉에 의한 그런 어떤 이른바 캐즘의 덫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젠슨 황의 티핑 포인트 발언은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AI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라는 회사, 반도체 회사의 장단기 주가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또는 전 세계의 산업 상황, 전 세계의 경제 판도 변화와 관련해서 이 젠슨 황의 티핑 포인트 발언은 매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러먼도 선전포고,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의 발언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박사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AI 반도체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업계가 이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 주도권을 한국과 대만에서 이제 미국으로 뺏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정치인들이나 이 장차관들, 고위공직자들은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데 그렇죠. 르몬도라는 미국 상무장관, 저분이 로드 아일랜드 주지사 출신의 정치인 출신의 지금 상무장관입니다. 중국 가서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판을 뜨기도 했던 매우 강성 장관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분이 실리콘밸리에 나타나서 자, 실리콘을 실리콘밸리에 돌려줍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실리콘밸리라는 말이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그 하나의 지명 이름인데 실리콘밸리라는 행정 명칭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일대가 약간 움푹 파진 데가 있어서 그곳을 갖다가 속칭 실리콘밸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실리콘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은 실리콘밸리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실리콘 반도체 산업은 대만과 한국으로 판도가 넘어가고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대만과 한국에 넘어간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에 가져와야 된다. 자, 그동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서 동맹이다. 그리고 반도체에 관해서 좀 동맹하자. 치포 동맹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속내가 이제 드러나온 겁니다. 한국과 대만이 장악하고 있는 거 뺏어와서 다시 실리콘밸리, 실리콘이 있는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인텔을 노골적으로 지지해 주는 그런 지금 모습을 취했거든요. 특히 인텔 이 행사에서는 미국을 어떤가는 반도체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텔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 특히 그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지원이 나와 있는 칩스법 1단계 칩스법으로 부족하다면 제2의 칩스법도 제정을 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을 실리콘이 실리콘밸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아주 본격적인 조처를 하겠다. 물론 미국 정치인이고 미국 장관이기 때문에 미국 산업을 얘기하는 거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서 바이든의 반도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레토릭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에 앞장서서 우리의 희생까지 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 삼성전자는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업계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데 삼성전자 뉴스가 지금 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윈텔 연합, 윈도우로 대변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손을 잡았습니다. 1.8나노급 공정에서 실제로 삼성전자를 앞서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굉장한 위기감이 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이 폭발적인 수요, 산업의 중심으로 등장한 게 90년대 초반입니다. 자,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독점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앵커님 지적해 주신 윈텔 동맹인데요. 윈은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텔은 인텔인데요. 사실 컴퓨터 시대가, PC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은 기계를 만드는 컴퓨터 하드웨어도 있지만 그 하드웨어를 여는 윈도우라는 어떤 이 앱이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 윈도우 앱이 없을 때 저희들은 도스 명령어를 직접 치면서 들어갔는데 그랬죠.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네. 윈도우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인텔과 담합을 해서 그러니까 윈도우를 구동할 수 있는 최적의 CPU를 인텔이 만들기로 하고 둘이가 회사를 같은 그 정보와 같은 체계를 공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를 쓰지 않는 다른 많은 회사들은 또 다른 반도체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됐는데 당시에 인텔이 워낙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무릎을 꿇고 반도체 회사들도 인텔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이게 한 20년 갔어요. 그러다가 이 인텔이 자신들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앱을 만들겠다, 리눅스 체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동맹이 깨졌는데요. 이것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나델라가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에게 필요한 반도체, GPU 반도체를 인텔이 새로 만든 이번에 파운드리 공장을 통해서 생산하도록 한다. 이미 동맹은 시작됐다. 그 동맹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오픈 AI, 올트만의 오픈 AI까지 포함한 네. 더 강력해진 윈텔 동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동맹은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TJ 동맹, 타이완, 재팬, 일본, TJ 동맹. 일본이 자국내에 짓고 있는 TSMC에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지금 반도체 치포 동맹이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자, 또 나머지 치포 동맹 중 일본과 대만은 이른바 TJ 동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쿠오카 등의 TJ가 그러니까 TSMC가 대대적인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 자본이 들어가서 합작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은 한때 반도체 1위였습니다만은 지금은 반도체 생산 자체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일본은 반도체 장비나 소재, 이른바 소부장 쪽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생산 파운드리의 1위인 TSMC와 뭉쳐서 일본과 대만이 반도체 굴기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네. 결국 반도체 치포 동맹 중에 한국만 빼고 일본, 대만, 미국은 각자 동맹군을 형성하고 있다. 자, 한국은 뭐냐? 그런 면에서
어제 주가도 엔비디아 폭풍에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대폭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만 거의 보합 수준이었더랬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 머릿속에 뭔가가 있겠죠. 이렇게 발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7인의 사무라이. 어제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게 이른바 사무라이, 7인의 사무라이라는 별명이 붙은 종목들인데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예, 미국의 M7이란 매그니피센트 7, 요즘 뜨고 있는 전 세계 증시를 주도하는 종목입니다. 엔비디아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영화 7인의 사무라이를 미국에서 번안을 했고 그 번안이 매그니피센트 7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원조,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의 원조는 일본에 있다 그러면서 7개 기업을 꼽았습니다. 네. 여기에 엄청난 돈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도쿄 증시도 폭발했는데요. 이 안에 스크린 홀딩스 같은 회사가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로닉 디스크 다 반도체 관련 회사들입니다. 토요타 자동차 회사고 최근에 TSMC와 합작해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는 TJ 동맹의 주도자가 바로 토요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 세계는 지금 반도체 세판짜기로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만 갑자기 궁금해지는 부분이 일본 경제가 좋아서 증시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의 증시에서 자금이 유출돼서 일본으로 유입되는 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둘 다입니다. 일본 지금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으로 일본의 기업들의 수출 생산성이 급격히 좋아지는 거 거기다가 주마 가편격으로 일본 사무라이 7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M7 지정 이게 가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젠슨 황 티핑포인트, 러먼도 선전포고, 윈텔 연합, 반도체 TJ 동맹, 그리고 7인의 사무라이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에 힘입어 나스닥이 3%, S&P 500 지수가 2% 넘게 오르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16% 넘게 폭등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고용 열기에도 미 연준 부의장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부활을 꿈꾸는 일본이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만 TSMC에 추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TSMC 제1공장에 우리 돈 4조 원이 넘는 투자액에 이어 규슈에 짓는 이 공장에도 6조 5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 가운데 2조 5천억 원가량이 잠재적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1조 3천억 원에서 8개월 만에 1조 원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간밤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난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됐는데요. 네, 서프라이즈가 환호성으로 이어졌는데 버블 우려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주현 캐스터,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엔비디아 데이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땡큐 엔비디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그야말로 완벽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 증시부터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까지 모두 활짝 웃었죠. 먼저 오늘 미국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면 다우 지수가 1.18% 오르면서 처음으로 39,000선을 넘었고 또 S&P 500 지수가 2.11% 상승해 신고점을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2.96% 올라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모두 기분 좋게 올라줬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의 주인공 엔비디아가 16% 넘게 오르면서 당당히 시총 3위 자리로 복귀했죠. 이외에 엔비디아 수혜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30% 넘게 올랐고 또 AMD, ARM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체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총 10위까지도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메타가 3%대 올랐고 최근 부진했던 일라일릴리도 3.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는 AI 부문 버블이며 곧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어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후 젠슨 황 CEO가 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예고하면서 올해도 AI 성장 스토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켓캐피털 파트너스는 엔비디아가 가는 곳에 시장이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실적으로 AI 내러티브는 올해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도 글로벌 시장에서 생성형 AI 규모는 2032년에 약 1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인공지능을 둘러싼 증시 화랑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죠. 실적 발표 이후 증권사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베른스타인은 $1,000, 또 키뱅크는 $1,100로 그리고 그동안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잡던 로젠발트는 $1,100에서 $1,400로 상향했습니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머지않아 $1,000를 찍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엔비디아 훈풍에 아시아 시장도 들썩였습니다. 특히 니케이 지수는 최근 주주 환원 정책과 기업들의 호실적을 기반으로 상승 랠리를 펼쳐왔었는데요. 어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34년 만에 전고점을 갈아치운 만큼 이번 랠리는 더욱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도 각각 1.27%, 1.45%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시장도 살펴볼까요? 유럽 증시도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사 ASML이 엔비디아 호실적에 5% 넘게 오르면서 범유럽 지수인 유럽 스톡스도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보면 시장을 이끄는 첫 번째 축인 AR 랠리는 이어지는 와중에 그 두 번째 축인 금리 인하 내러티브에는 조금은 차질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1,000건으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2주 연속 청구하는 실업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고용시장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죠. 물론 오늘 시장은 이러한 악재를 가뿐히 무시하긴 했습니다. 어제 매파적이었던 FOMC 의사록에 이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국채금리는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보합권에서 움직였고 2년물 국채금리는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에 상승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8, $83에 거래됐습니다. 트렌딩 핫스톡입니다. 오늘의 핫스톡 종목들은 개별 실적에 따라 주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먼저 모더나는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손실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이익이 나는 깜짝 실적에 주가가 13% 넘게 급등했죠. 모더나는 지난 4분기 매출이 28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0.55달러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회사 측은 작년에 파이프라인을 크게 발전시켰고 또 미국 내 코로나19 의약품 시장 점유율도 높였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새로운 약물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시놉시스는 지난 회계연도 1분기에 호실적을 거뒀는데요. 이번 2분기 매출도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인 15억 6천만에서 15억 9천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주가는 오늘 6% 이상 날아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회사 측은 작년 AI 열풍으로 고객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한 해를 긍정적으로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루트는 자동차 보험 업체입니다. 주가가 오늘 53% 넘게 폭등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이 2억 달러 가까이 달성하며 시장 예상을 훌쩍 넘긴 데다가 손실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주당 순손실이 1.64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2.84달러 손실보다 양호했습니다. 고금리 기조와 수요 둔화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두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와 리비안은 올해 차량 생산량이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먼저 리비안의 경우 지난 4분기 매출과 EPS가 전년 대비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간 생산량이 작년보다 적은 5만 7천 대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게다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약 10%를 감축한다고 밝히면서 3년 연속 구조조정을 이어갔습니다. 주가가 오늘 25% 넘게 떨어지고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가면서 힘든 하루를 보냈죠. 루시드그룹도 지난 4분기 손실이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올해 총 9천 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16% 이상 내렸죠. 전기차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비싼 고급 모델을 판매하는 루시드는 한 대당 평균 가격이 약 15만 달러에서 9만 1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수요 둔화에 직면한 전기차 업체들은 가격 인하 경쟁, 인력 및 생산량 구조 조정 등으로 힘겹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은 수공예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S입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은 양호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8%가량 하락했습니다. S는 소비자 지출이 감소한 데다가 공격적인 할인 행사를 펼치는 소매 업체들로 인해 이번 1분기 수익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한 고용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 제퍼슨 부의장은 고용이 개선되고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네, 우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지표 얼마나 줄었을까요? 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2,000건 감소한 20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6천 건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월 4일에서 10일주간 186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7천 건 감소했는데요. 기존 실직자 중 일자리를 새로 구한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리는 분위기인데 연준 부의장이 올해 안에는 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준의 공식설 2위인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경제가 예상 경로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후반에 통화정책 기조의 완화를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퍼슨 부의장은 소비와 물가 둔화 요인들이 주춤해지면 고용 사정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3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 완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너무 바로 금리를 인하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공시한 엔비디아의 주가가 간밤 16%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높아진 밸류에이션에 대한 투자자 의문을 지난 분기 실적이 충분하게 해소를 좀 해줬다라는 평가인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뉴스픽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엔비디아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어제 엔비디아가 장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여파로 미 증시 랠리 재개를 주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16% 폭등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과 다우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큰 폭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 30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 4%대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ARM 주가도 장중 7%대에 거래되는 등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시총은 1조 9,635억 원으로 2조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 앞두고 시장에서 제기됐던 우려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었죠? 네, 크게 두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요. 먼저 일각에서 AI용 그래픽 처리 장치인 이 GPU 수요가 이미 정점을 찍지 않았냐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올해 공개할 차세대 AI 칩인 B100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또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한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 급감 문제도 있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에 대해 데이터 센터가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칩을 대량 출하하면서 양호한 실적 성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AI가 스치기만 해도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하면서 닷컴 버블 때처럼 AI 버블 터지는 게 아니냐 우려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좀 시장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네, 실적 발표 이후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기존 650달러에서 850달러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25달러로 올렸습니다. 스티펠과 키뱅크도 큰 폭 상향 조정했고요. 특히 로젠블렛은 엔비디아가 1,4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월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또 급등 마감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뛰었지만 거품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는 높아진 순이익 때문입니다. 네. 자산관리회사 메인스트리트 리서치는 일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매수를 망설였지만 이는 큰 실수였다라면서 실적 발표 때마다 회사 PER이 하락하는데 이는 순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앱투스 캐피털 어드바이저는 엔비디아는 올해 엄청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렴한 AI 주식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주가 거품 논란까지 불식시킨 이상 당분간 엔비디아의 질주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업체들에 잇따라 돈을 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들어온 소식은 규슈에 짓고 있는 대만 TSMC 공장에도 자금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꾀하는 것 같은데 얼마를 어디에 지원하나요? 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TSMC 규슈 제2공장 건설에 7,3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6조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규슈 제2공장은 올해 말 착공해서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6나노 공정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제 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공급의 안정적 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앞서 21만 제곱미터 부지의 건설에 내일 문을 열고 연내 양산에 들어갈 제1공장의 경우 일본 정부가 4,760억 엔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해 TSMC가 공사 기간을 3년 당겨 22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업체는 TSMC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세운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홋카이도 공장에도 보조금 3,300억 엔, 우리 돈 약 2조 9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국 업체인 키옥시아와 미국 기업 웨스턴 디지털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공장에도 2,430억 엔, 우리 돈 약 2조 1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려는 대만 반도체 회사들의 진출까지 잇따르면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반도체 관련 선도 기업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견고하고 또 보조금은 많은데 정치적 간섭은 최소한으로 하는 일본 정부의 특성에다가 엔화 약세라는 상황까지 맞물린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글로벌 비즈입니다. 오늘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새로운 AI 칩 샘플링을 시작한 엔비디아와 제미나이의 사람 이미지 생성을 중단한 구글, 예상외 이익을 발표한 모더나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2개의 새로운 인공지능 칩 샘플링을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현재 미국의 수출 규제로 위협받는 중국 시장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방어하기 위해 2개의 새로운 AI 칩 샘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칩의 명칭이나 샘플을 제공받고 있는 고객사들은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미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 세미 애널리틱스는 작년 11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H20, L20,
L2 등 3개의 칩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H20은 이달 초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화웨이의 경쟁 제품과 동등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호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16% 이상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도 약 1조 9천억 달러로 뛰었는데요. 이에 따라 알파벳과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3위를 탈환하며 시총 2조 달러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의 사람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일시 중단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한 지 20일 만인데요. 제미나이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생성하는 등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도 제미나이가 미국 건국자 등을 유색인종으로 잘못 생성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미나이 제품 책임자는 이미지 생성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해당 기능을 더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작년 주가가 폭락했던 모더나가 손실을 기록했을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2일 모더나가 4분기에 주당 55센트의 이익과 2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의 기존 예상치는 주당 99센트의 손실과 매출 25억 달러였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모더나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한 모더나는 유럽 내 백신과 실험용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 로드맵을 공개했는데요. 회사 측은 강력한 효능 데이터와 확고한 안전성, 출시 당시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충전 주사기 제품을 갖춘 경쟁 우위 요소로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화 목표를 5년 연기하고 투자자들에게 내연기관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가 2030년까지 전체의 최대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당초 2025년까지를 목표로 했던 것보다 5년 늦어진 겁니다. 지난해 말 올라 카엘레니우스 최고 경영자 또한 전기차가 유럽에서 2030년까지 완전히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벤츠는 내연기관 차량을 계속 생산할 예정인데요. 2027년에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하는 등 향후 10년까지 해당 기술을 업데이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레딧이 구글과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계약 체결로 구글은 레딧의 콘텐츠를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해당 계약은 연간 약 6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레딧은 지난해 10월 AI 기업과 학습 데이터 계약을 맺지 못하면 구글과 빙의 검색 크롤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계약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틱톡과 페이스북 등 광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레딧이 어떻게 새로운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지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편 레딧은 수년간의 준비 끝에 현지 시간 2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레딧의 데뷔는 올해 첫 주요 기업 공개이자 2019년 핀터레스트가 상장한 이후 첫 번째 소셜미디어 IPO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죠. 1년째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당분간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아침 주요 국내 이슈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한동안 바뀌지 않을 것 같죠? 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아직 금리 인하 논의를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면서 상반기 내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물가 때문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보다 높은 데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6%로 유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무려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부실 위험을 안고 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사업장에서 모두 2조 4,600억 원에 달하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서 손실 위험을 안고 있는 투자액을 말합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은 모두 56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업검별로 보면 보험사가 약 32조 원으로 가장 많고요. 은행도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공모펀드를 통해 2조 3천억 원가량 투자했는데요. 올해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이 좋지 않아서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당국은 전체 투자 규모가 금융사 총자산의 1%가 채 안 되는 만큼 손실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해결됐으면 좋겠군요. 마지막으로 전공인들의 병원 이탈이 지금 오늘로 나흘째로 접어들었는데 사태가 더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전국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2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전체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낸 건데요. 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도 8,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대형 병원들의 수술 일정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남은 의료진의 업무 과중에 의료 대란 상황도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개인 의사들도 단체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3일 총걸기 대회를 열고 단체 행동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동네 병원까지 의료 공백 문제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가 19개월 연속 떨어졌지만 월세는 8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가 전달 대비 0.14% 내린 반면 월세 가격 지수는 0.0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오피스텔 투자가 줄면서 매매 가격이 하락한 반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이슈를 통해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글로벌 이치 시간입니다. 어제 미국 연준이 1월 FOMC 의사록을 공개했죠.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대체로 성급한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파월 의장이 내세웠던 금리 인하 신중론을 연준이 재확인한 셈인데요. 이로써 최소 6월은 돼야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 전망도 강화됐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의사록에 대해 어떤 분석과 평가를 내놨을까요? 전 연준 부의장이자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글로벌 경제 고문인 리처드 클라리다는 이번 의사록이 회의 직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보다도 매파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I think in particular the phrase that jumped out at me, Romaine, was that they said most of the members noted the risk of moving too quickly to cut rates. There was also a reference to some of the progress on disinflation may have been due to idiosyncratic factors. So that skewed a little bit in a bit of a hawkish direction. Of course, since that meeting, we in the Fed have gotten the CPI inflation data, which came in very hot, and a gangbusters employment report. So as is often is the case, these are a little bit stale. But my bottom line is maybe a touch more hawkish than perhaps we got out of the chair's press conference in January. 최근 미국의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그라들었죠. 일각에서는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클라리다 전 부의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0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think it's the peak, and the minutes confirmed that, and Chair Powell more or less said that at his press conference. So I think that has to be the baseline. In life and in Fed policy, there are risks on both
sides, and so you wouldn't want to attach a zero probability to the fact that they may need to hike if inflation moves up, which they don't expect, and we don't expect. But yeah, they think they're done, and they probably are done.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 가까이 올랐는데요. 엔비디아가 16% 넘게 급등하면서 기술주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미국 리서치 업체 퓨처럼 그룹의 CEO도 엔비디아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앞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엔비디아가 AI 분야의 선두주 자리를 내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AI tailwind is real, and I think there's a lot of reasons for bulls to feel bullish. But I also think the clear sailing that NVIDIA's had for the last 4 quarters, this could be the end of the best period, which I think is what a lot of people are weighing right now. I could see it dropping to 90% in the next year. I think they're going to have some competition, some margin compression. But as a kingmaker in the AI space, it's going to take a long time to see a meaningful change. 엔비디아의 호실적의 초대형 기술주, 일명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CT 글로벌 자산운용의 북미 투자 책임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실적 성장을 이뤄냈다며 미국 기업 실적 기여도의 20%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기업들에 투자하되 수혜주에도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올해는 AI 등의 기술을 가능케 한 조력자보다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 경쟁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AI 선두주자 자리를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좋지만 올해는 AI 수혜주에도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글로벌리티와 함께 부자 되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I think when we look at these very large companies that have performed quite well, we have to remember, just going back to 2022, they did not perform well at all. So you were saying quite the opposite story where you saw declines of 50, 60+%. Now looking at this, like I said, it is backed up by earnings. You're looking at the Magnificent Seven represent close to 20% of the earnings contribution of the U.S. equity market. We're only going back to 2017, it was 5%. So they have delivered an earnings growth. I do think, though, as an investor, it's important to have exposure here, but it's also important to have exposure as to who are the beneficiaries. The play when it comes to the technology and the enablers, very clear. I think the adopters is where investors are really looking for gains within 2024. 생성형 인공지능 AI 반도체 붐에 반도체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죠.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동맹, 이른바 윈텔 동맹이 부활했고, 인텔은 오랜 라이벌 관계인 ARM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숨가쁘게 이어지는 합종 연행의 의미,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인텔이 첫 번째 파운드리 포럼을 열었고 지금 이게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목받는 게 박사님 많이 얘기하셨지만 윈텔 동맹인데 쉽게 말해서 인텔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을 보면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수백 개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진시황 하나로 통일이 되긴 했지만 그 통일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많은 이 국가들이 명멸을 했는데요. 그때 무너지느냐 사느냐를 둘러싸고 회사들이 동맹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고사성어에 합종연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로로 합할 것이냐 세로로 합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그 사마천의 사기 분석에 따르면 동맹군에 어떤 동맹에 들어가느냐가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다. 바로 지금이 반도체 업계에도 그 춘추 전국 시대의 합종연행 전쟁 이상의 지금 짝짓기, 누가 붙느냐. 그리고 여기서 이 동맹에서 이탈하면 완전히 태평양의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공포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지금 반도체가 대지각 변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인텔이 있습니다. 인텔은 잘 아시는 대로 반도체 원조예요. 그렇죠. 미국 반도체도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계 반도체가 바로 인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반도체는요, 인텔이 주도할 당시에는 종합병원처럼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한 회사에서 다 했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특화가 되면서 패블리스들이라는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설계만 하는 회사. 그러다 보니까 생산만 해주는 파운드리가 생겨났고 그 파운드리를 만든 사람이 모리스 챙이라고 바로 TSMC의 창업자예요. 그때부터 파운드리가 전성시대를 맞게 되는데 지금은 TSMC가 그 파운드리 하나로 전 세계 반도체를 다 평정을 해버린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인텔이 안 되겠다. 우리도 파운드리 하겠다. 3년 전에 선언을 했고 그 인텔이 만든 최초의 파운드리 공장이 이번에 완공이 됐고 그것을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파운드리 서비스 2024 포럼을 개최하면서 여기에 엄청난 그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왔는데 특히 여기서는 동맹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윈텔 동맹이 가시화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텔이 만드는 파운드리 여기서 AI용 GPU를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해서 어디다가 납품하느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로서는 이게 가장 큰 위기가 될 거예요. 가장 큰 복병. 박사님 근데 지금 파운드리를 인텔이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년 전에 계획을 했고 지금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1위인 TSMC나 2위인 삼성전자한테 맡기면 될 텐데 왜 신생주자인 여기에 맡길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최근에 반도체의 폭발적인 수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이른바 생성형 AI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는데 엔비디아로부터만 공급받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자꾸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인텔에다가 부탁을 해서 인텔 너희들이 좀 만들어. 우리가 독점적으로 살게. 아, 그럼 가격도 조금 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훨씬 조절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하는 때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지금 메타라는 회사가 중대 선언을 하나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GPU 다 독점할 거야. 그래서 메타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시대에 적어도 AI를 주도하는 회사가 지금 인텔인데 인텔 입장에서는 GPU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고 또 인텔로서는 TSMC나 삼성전자에 지는 게 무척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 두 개가 딱 맞아떨어서 과거와 같은 인텔 동맹으로 가겠다. 이 선언이 사실 이번에 캘리포니아 그 실리콘밸리에서 있었던 겁니다. 1990년대에 인텔 동맹의 파워는 대단했습니다. 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영광의 이제 동맹이 재현된다. 정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 동맹인 것 같은데. 그럼 인텔은 지금 어쨌든 후발주자잖아요. 차별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인텔이 후발주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파운드리에서는. 인텔이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는 인텔로부터 나왔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생산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인텔은 생산도 원래 했는데 이제 파운드리라는 것은 그 패블리스의 주문을 받아서 특정 제품만 그 주문형 생산을 해준다 이런 면에서 파운드리가 처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GPU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특히 확실한 공급책이 있다. 자, 지금 이번에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를 시작을 했는데 인텔의 1차 계약 업체 명단을 한번 보시면요. 대단한 기업들이 아직 이제 막 공장을 돌리기 시작한 인텔에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인텔 파운드리의 1차 고객사를 보면요.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 국방부, 지멘스, 엔시스, 시놉시스, 케이던스, 반도체 설계 회사들도 상당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 엔비디아는 빠진 동맹군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뭐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로서는 상당히 지금 비상 상황이 됐고, 그런 비상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젠슨 황이 그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좀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도 같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 윈텔 동맹이라는 게 한마디로 퍼스널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윈도우라는 창을 만들었긴데 그게 구동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동 시스템을 자기들이 만들면서 인텔의 반도체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전용 칩을 생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텔을 생산하는데, 인텔이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인텔 반도체를 가지고 간 회사들은 반드시 PC를 만들 때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윈도우가 장착되어 있는 걸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윈도우하고 경쟁을 했던 데가 어디냐? 이게 바로 애플이에요. 원래 퍼스널 컴퓨터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게 맥킨토시라는 건데요. 맥킨토시가 무슨 얘기냐면 애플은 그 상징이 사과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어 먹은 사과. 그 스티브 잡스가 히피로 있다가 수년 동안 사과만 먹고 살았거든요. 사과를 먹으면 좋은 생각이 든다. 이게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맥킨토시라는 얘기가 캘리포니아산 사과를, 일본산 사과를 부사라고 그러듯이 캘리포니아산 사과를 맥킨토시라고 그럽니다. 사과 품종이 맥킨토시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맥킨토시를 움직이기 위한 시스템, 애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시스템을 애플 스스로 만들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기술 제품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잡스를 찾아가지고 계약을 맺었어요. 너희들 좀 개발해달라. 그런데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겠다 해놓고 그 맥킨토시 프로그램을 복제에다가 그것을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가 한평생 윈도우는 애플 도둑질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애플은 윈텔 동맹에 살아남기 위해서 IBM과 동맹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완벽하게 이 그 퍼스널 컴퓨터에서는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동맹인 윈텔이 압도해서 사실상 애플은 퍼스널 컴퓨터에서 눈물의 퇴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이 다시 이기게 된 것은 스마트폰을 치고 나온 것이죠. 여기에 그런 오랜 어떤 그 싸움의 전쟁이 있는데, 그 약 한 30년 동안 반도체 업계를 평정해왔던 윈텔 동맹이 새로 출범했다. 그런데 그 윈텔 동맹 안에는 우리나라 기업은 하나도 없다. 이런 점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인텔이 이렇게 또 치고 나가는 거 또 큰 뒷배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뒷배에는 또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겔싱어라는 그 인텔 CEO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어떤 전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기 스스로 반도체 대통령이다. 그리고 취임사부터 바이든 웨이프를 가지고 나와서 들면서 이거 좀 미국으로 돌려오겠다. 그러면서 인텔로 하여금 그 파운드리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인텔 파운드리에 돈을 밀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반도체 칩스법인 겁니다. 물론 반도체 칩스법은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 회사에도 도와주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공장 짓고 있는 걸 보면요, 인텔이 제일 많거든요. 결국 제1차 칩스법의 보조금은 뭐 거의 절대 다수가
인텔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사님, 근데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텔에 대한 지원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칩스펍의 1호 그러니까 대규모 지원 대상으로 아직 인텔이 포함된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기대감은 높은 상황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발표 이후에 뭐 딱히 주가가 오르거나 오히려 지금 간밤에도 더 빠졌잖아요. 이 AI 당에서도. 이거 왜 그게 그럴까요? 아니 그 주가라는 게 주가는 아주 긴 흐름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도 없고 떨어졌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주가를 좌우하는 변수는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윈텔 동맹이 벌써 15년 전에 사라진 동맹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잊혀진 동맹이죠. 이게 과연 얼마만큼 파워풀하게 돌아올 것인가. 그것은 1990년대 윈텔 동맹을 직접 느꼈던 사람들한테는 가슴 깊이 남아있지만은 아직은 그 파장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시장도 조금 관망하고 있다. 모른다. 모르는 투자가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인공지능 이야기 좀 이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 뉴욕 증시를 환호하게 한 주체도 반도체와 인공지능이었는데요. 지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엔비디아와 엔비디아가 잘 될수록 환하게 웃는 운명 공동체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까지 이 두 회사들도 이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특히 어제 주목받은 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젠슨황 CEO의 티핑 포인트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이게 굳이 비유하자면 뭐 생성형 AI가 99도 지나서 100도에 도달해서 끓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게 투자를 하거나 광고를 집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티핑이라는 게 기울어진다라는 TV 동명사형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기업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도 그 성과가 한날 한시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100도가 안 되면 99도에서 물이 안 끓듯이. 계속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어느 순간에 공부도 이래 보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후 좌우가 다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별의 순간이 왔다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AI가 별의 순간이 왔다. 이 AI가 그동안 AI가 지금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벌써 1960년대부터 나와 있었던 것이고. 사실 계산기도 뭐 AI 같은 거잖아요. 인공지능.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의 알파고 바둑 두어서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바둑의 관심사가 아니라 사실 인공지능과 바둑의 싸움이었는데 세계 최천재가 그 당시에 이미 인공지능한테 졌잖아요. 그때 이미 와 있었는데 그때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가 이제 드디어 폭발했다. 젠슨황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실적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주문 어디서 그 좀 이 GPU 좀 공급해달라, 좀 팔아주세요라고 주문해온 리스트를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뭐 세계 각 곳에서 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폭발했다. 자, 인공지능 먹이사슬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자, 그 젠슨화의 얘기대로 AI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 그러면 AI 관련주들이 폭발할 텐데 어느 회사가 과연 폭발할 것인가? 모든 AI가 다 같이 폭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먹이사슬 구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위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서 인공지능 가지고 돈을 버는 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입니다. 근데 여기는 돈을 버는데 아직도 인공지능으로 직접 돈을 벌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다음에 AI 네트워크. 이것은 그 인공지능을 여러 사람이 쓰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걸 연결해 주는 거고, 그 밑에 중요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SMCI. 이것은 GPU를 갖다 놓고 서버를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거기에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밤사이에 주가가 저쪽이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33%가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올트만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올트만은 그 지능
기술과 지능을 개발하는 거죠. 그다음에 GPU를 설계하는 데가 엔비디아. 그다음에 설계하면 그것을 생산하는 데가 인텔. 그다음에 GPU 설계하는 곳, 생산하는 곳에서 HBM 같은 메모리도 필요하니까 같이 데려가는데 여기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중에서 누가 당장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도 전망은 있지만 당장에 돈 버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GPU 설계라든지 서버 만드는 데는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 특히 이제 GPU를 설계하는 ARM이나 엔비디아가 왜 돈을 버느냐. 지금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최종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데가 공장을 확대하고 싶은데 당장의 수요 공급에서 GPU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ARM과 오늘 주인공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이고요. 또 GPU가 있어도 그 GPU를 갖다 놓고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이제 가져가도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의 서버로 구축을 해야 되는 인공지능 거죠. 서버로 구축한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컴퓨터라는 슈퍼 마이크로컴퓨터라는 회사예요. SMCI. 그런데 이 슈퍼 마이크로컴퓨터는 반도체 열을 식히는 회사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렇게 서버를 구축하면 반도체가 뜨거운 열이 나서 녹아버리기도 하고 화재도 납니다. 냉각이 중요하군요. 그래서 그 냉각, 저기 지금 슈퍼 마이크로컴퓨터의 연혁에 보면 2020년에 반도체 발열 냉각 기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 자 SMCI 하니까 좀 헷갈리는 대목이 SMIC도 있어요. 중국 파운드리가 아닙니까? SMIC? 중국 최대 파운드리예요. 우리나라 기술을 많이 뺏겨가고 있는. 근데 그 지금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게 SMIC인데 이것은 세미컨덕터가 반도체라고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의 약자인데 지금 AI로서 뜨고 있는 회사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인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 회사예요. 다만 이 회사의 오너가 또 대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쪽에는 젠슨 황, 또 AMD의 리사수 다 대만계 미국이지 않습니까? 찰스 리앙 저분도 또 그 국립 대만대학 출신의 대만분이에요. 자, 대만이 왜 국가 경쟁력이 그 작으면서도 중국과 싸우면서도 경쟁력이 있느냐를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젠슨 황의 티핑 모먼트를 넘었다는 그 발언, 이것이 세계 반도체 AI 특히 부분에 아주 산업혁명 때 못지않은 폭풍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MIC와 SMCI 이거 이름 헷갈려서 잘못 투자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꼭 확인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너가 누구냐, 창업주가 누구냐, 기업이 어떻게 가는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아침인 지금 서울은 영하 2도 안팎을 보이는 등 곳곳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렸던 눈과 비가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전남 해안,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고요. 오늘 영동은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대부분 지역이 흐린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남부 지역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 6도, 춘천 4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눈이 이어지겠고요. 아침 기온 속초가 영하 3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엔 2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아침 기온 비교적 높습니다. 광주 4도, 부산 3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에는 광주와 부산 8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으로도 약간 높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호남과 경상 남동 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호남과 제주도는 모레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저희 모닝벨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